위대한 생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절대강자 로마 군단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로마가 위대한 것은 단지 그것뿐만 아닙니다. 콜로세움과 같은 위대한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로마인이 사용했던 법률 체계는 지금도 근대 법률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죠. 로마는 크게 세 가지 시대가 존재합니다. 왕정, 공화정, 제정입니다. 로마 공화국이 탄생한 시기만 하더라도 로마는 티베리아 강 하류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전부를 통합해냄으로써 아주 광대하고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마니프리라고 불리는 중대들은 두 개의 백인대 켄투리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켄투리아는 60명씩 되어 있고 이 두 개의 켄투리아니까 120명 정도의 중대 규모의 단위가 되는 거죠. 하나의 전투는 로마군이 중심을 치고 들어가면서 카르타고군이 후퇴하면서 거대한 포위망을 쌓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투에서 로마군이 패배한 것은 측면에 있던 기병들이 카르타고 기병에서 경멸되면서 소위 기병에서 포위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투에서도 로마의 중장 보병은 한치도 물리지 않고 적을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강하게 힘을 밀어붙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삼리온과의 3차 전쟁에서 가운데에 있는 집정관이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죽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명예와 헌신을 중시하는 시민의 기품, 외부로부터의 개방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마음가짐, 주어진 사항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로마의 팽창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를 대제국으로 이끌어간 거죠. 바로 이 중심에 로마 군단이 있습니다. 위대한 생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절대강자 로마 군단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 군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가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는데 로마 군단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는 광대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서쪽으로 영국과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시리아, 이라크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북쪽으로는 라인강과 다누강을 경계로 해서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까지 로마의 영향력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위대한 것은 단지 그것뿐만 아닙니다. 콜로세움과 같은 위대한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로마인이 사용했던 법률 체계는 지금도 근대 법률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막사를 사용했던 주요 거점지나 도로들은 여전히 유럽의 중심 도시가 되어서 인류사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 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가 붕괴될 때 세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그만큼 인류사에서 로마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시대이자 영역입니다. 영웅전을 썼던 프루타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에게 못하고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들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틴이나 게르만인들보다 떨어지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안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에게 뒤떨어지는 것을 로마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가 세계적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인류사의 많은 역사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로마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죠. 로마는 크게 세 가지 시대가 존재합니다. 왕정, 공화정, 제정입니다. 753년에 로물루스가 로마 왕국을 건설합니다. 7명의 왕이 한 150년간 통치하면서 사실상 로마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09년에 로마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한 500년간 지속되다가 제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7년 카이사르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내전을 옥타비아누스가 종식시키고 사실상 로마 제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로마 제국이 발전하다가 476년에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게 그 유명한 서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476년이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마 제국 입장에서 본다면 12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동쪽에 있던 로마의 한 부분, 비잔틴 제국이 그 이후 1000년을 지속하면서 로마는 고대에서 중시에 이르는 시간을 인류사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390년 켈속의 침략과 270년 로마 반도의 통일이라는 이 시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처럼 로마 공화국이 탄생한 시기만 하더라도 로마는 티베리아 강 하류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390년에 캐토릭 침략을 받으면서 로마가 함락되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죠. 이때부터 로마는 절치부심 새로운 국가 건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지역을 토막하거나 병합함으로써 영토를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120년 만에 이탈리아 반도 전부를 통합해냄으로써 아주 광대하고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세기경 제1차 카르타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지금의 시칠리아나 코르시카성까지 병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군사 개혁이나 정책인 성격, 사회 구조가 그대로 지속되면서 로마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390년에 일어났던 이 일은 로마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티베르강 상류에서 일어났던 알리아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로마는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원로는 젊은 청년을 중심으로 항전파를 구성해서 카피톨리아 성전에 배치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을 신에게 맡기게 됩니다. 성전에서 항전했던 이들은 7개월을 버텼고요. 그동안 로마는 약탈과 살육에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300kg의 금괴를 주고 이 켈트족을 몰아내게 됩니다. 100년 만에 공화국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로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이 있지만 로마는 이러한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모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차원의 대통합입니다. 왜냐하면 켈트족이 침략했을 때 평민과 귀족이 분열하는 양상이 있었고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극국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다 큰 차원에서 대전략 차원에서 동맹 전략을 보다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로마는 주변 부족들과 동맹을 맺어서 공동 안보 체제를 갖추었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동맹을 만들 필요가 생겼던 거죠. 다음으로는 작전적 차원에서 유능한 지휘관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동맹관계가 좋더라도 아무리 좋은 군대가 있더라도 유능한 지휘관이 없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전술적으로 뛰어난 전투를 발휘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중요한 만큼 군대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보다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 전략 차원, 작전 차원, 전술 차원에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만든 것이죠. 이를 통해서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를 통해서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대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됩니다. 먼저 로마 군단을 한번 살펴보시죠. 로마 군단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정관은 2개의 군단을 가지고 있고 이 2개의 군단과 비슷한 사이즈의 동맹군 군단이 합류합니다. 그 양측에서는 1200에서 1500명 규모의 기병대가 포진하게 됩니다. 로마 군단이 있고요. 그 옆에 알라라고 불리는 동맹군 군단이 포함됩니다. 그 옆에 이제 기병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대는 보시는 것처럼 3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열은 가장 젊은 병사들이 배치되어서 혈기 있게 싸웁니다. 두 번째 열은 가장 전투 경험이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경험이 있는 병사들이 싸웁니다. 이들이 주력입니다. 앞에서 젊은 병사들이 싸워서 힘이 빠졌을 때 이 중심에 있는 주력이 들어가서 적을 제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나이 든 노장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3열 구조로 전선이 배치되어 있고 각 열마다 10개의 마니풀이라고 하는 중대 단위의 부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 30개의 마니풀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이 부대 전면에 경보병단이 투입이 됩니다. 모두 한 1200명 정도의 경보병이 투입되어서 척후 활동도 하고 전투 초반에 적의 대열을 흩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경보병은 로마 시민의 계급을 볼 때, 재산 상태 볼 때는 가장 최하위인 4계급, 5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장보병은 1, 2, 3계급이고요. 따라서 자신의 계급에 따라서, 재산 상황에 따라서 무장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가장 가난했던 4, 5계급은 이렇게 가장 가벼운 무장으로 해서 적을 교란시키는 그러한 경보병 역할을 수행했던 거죠. 각 중대들은 대단히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들 간에는 공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고요. 마니프라고 불리는 중대들은 2개의 백인대, 켄투리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켄투리아는 60명씩 되어 있고 이 2개의 켄투리아니까 120명 정도의 중대 규모의 단위가 되는 거죠. 이 마니풀이 로마 군단의 핵심적인 전술 단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켈속이 침략을 받으면서 로마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기동력이 필요하고 이 기동력을 보장할 수 있는 경보병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또 로마 군단의 도시적인 배치보다는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중대 단위의 전술 부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 전방에는 경보병이 배치되고 있고 또 실제 중대 단위의 마니풀은 보다 자율적으로 전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앞에 있는 두 사람,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백인대 대장인 백인 대장입니다. 켄투리온이라고 그러고요. 그 뒤에 있는 옵티오라는 것은 부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부대원을 통제하면서 전투를 수행하는 거죠. 절대강자 로마 군단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이 켈속의 침략 이후로 원로원에서는 로마 군단에게 철저한 훈련을 강조합니다. 처음 군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4개월간 기초를 받아야 되고요. 30km가 넘는 완전 문장으로 18마일을 주파하는 행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대응을 이루어서 싸울 수 있는 전술훈련, 그 다음에 이동할 때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그 다음에 각종 봉체전에 사용할 수 있는 토막 기술을 배움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부대로 양성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엄격한 규율입니다. 우리가 로마 군단하면 그 규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벌이 내려집니다. 백인 대장은 늘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규율을 지키지 않거나 규율을 어반한 사람들을 체형을 가했습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벌은 데시메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을 듣지 않거나 또는 비겁하게 도망치는 부대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입니다. 여기서는 이 부대에 대해서는 이 부대원 중에 10분의 1을 죽을 때까지 때리게 됩니다. 때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같이 싸웠던 동료 전우들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엄한 규율을 통해서 명령에 대한 저지된 복종과 전투력을 보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월한 무장과 장비도 보급하게 됩니다. 원래 로마군은 시민군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무장하라고 장비를 해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병사들 간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보다 통일적인 전술을 위해서 국가에서 장비를 대주는 일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대원들은 이러한 훈련과 규율을 기반으로 해서 전술 역량을 갖추고 기동력을 쌓게 됩니다. 전투가 없을 때는 훈련을 통해서 하루에 1회 이상 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훈련하면서 전술적 능력을 키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그 당시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도 전투력이 뛰어난 압도적인 전투를 발휘하는 절대 강자로서의 실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시민 전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용병이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공동체를 자기 힘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명예와 헌신에 차 있는 그리고 로마에 대한 자부심에 차 있는 그런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했기 때문에 로마 군단은 저 전술적 차원에서는 절대 강자의 지위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칸나의 전투입니다. 로마의 사상 가장 추억적인 패배, 가장 많은 희생을 낸 실패로 기억되고 있는 전투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군의 붉은 군대가, 붉은색의 로마 군단이 중앙의 중장보병입니다. 이 중장보병은 실제 카르타고군의 중심을 밀고 들어가면서 오히려 강하게 압박하는 행국입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로마 중장보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빈약한 로마 기병이 카르타고 기병에게 밀리면서 괴멸되면서 기병에 의해서 포위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참혹한 살육으로 결과하게 됩니다. 2000년 있었던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는 주력인 중장비병을 중심으로 해서 카르타고군을 압력을 가하고요. 그리고 양측에 보다 강력한 누미디아 기병을 동맹을 맺음으로써 카르타고를 압박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군의 기병이 카르타고 기병을 물리치자마자 결국 포위망은 거꾸로 쌓이게 됩니다. 이런 점에 볼 때 로마 군단은 특히 중장보병은 절대 강자로서 지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전투를 잘하더라도 국민들이 통합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500년, 그러니까 로마가 공화국이 된 이후부터 이 귀족과 평민 간의 계급 문제는 대단히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사실 평민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즉 그 당시 성스런산이라고 하는 성산에 몰려가지고 전투에 나가지 않고 사보타지를 할 정도로 대단히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호민간에 설치되었고요. 그리고 귀족과 평민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여전히 평민들은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367년에 일어납니다. 켈트족이 침략한 지 23년 만에 로마 원로원은 집정관의 자리에 평민 출신 호민관을 배정하게 해주고요. 그 이후 시간의 거리는 있지만 사실상 287년까지 거의 모든 공직을 평민들에 허용하는 대통합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로마는 적어도 정책 수준에서는 귀족과 평민이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국민 통합을 통해서 거국적으로 외부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그 국력을 모아서 팽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 통합의 기운이 일었던 것은 어쩌면 계속된 전쟁의 결과일지 모릅니다.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계속 군대가 동원되어야 되었고요. 이 군대의 중심이 되는 평민들의 발언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백민들의 발언권이 커짐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즉 보다 개방적 정치제가 가능했던 거죠. 여기 보이는 장면은 지금 보면 폐허로 남아있지만 로마 시대는 대단히 중요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3D로 재현한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콩코디아 템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콩코디아는 화합의 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화합의 신을 모시는 건데 아까 전에 말했던 367년에 리키니우스법, 즉 호민간을 집정관에 배정한다는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 법을 축하해서 만든 이 사원입니다. 이 사원을 지은 것은 그만큼 로마인들이 평민과 귀족 간의 화합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이런 양계급 간의 화합을 통해서 전 국민이, 전 시민이 일치단결해서 국가를 지키고 또 국가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지휘관입니다. 아무리 군인들이 열심히 싸우고 또 국민이 통일됐다 그러더라도 무능한 지휘관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삼리온과의 3차 전쟁에서 가운데에 있는 집정관이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죽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스라고 하는 집정관이 죽는데요. 이런 전쟁에 나가서 자기 몸을 던진 집정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고 헌신적인 지휘관이 있었고요. 이들뿐만 아닙니다. 흔히 굶뜬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파비우스입니다. 이 파비우스는 하니발의 공격 때 정면 대결을 피하고 지구전을 하라는 요구를 계속합니다. 현실적인 전략이죠. 강력하고 병법에 뛰어났던 하니발의 붙기보다는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구전을 하면서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전략. 이게 지금도 남아 있어서 파비언 스트래티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인물은 스키피오 아프카리누스입니다. 자마 전투에서 하니발을 격퇴시키고 카르타고를 굴복시켰던 바로 그 장군입니다. 이 스키피오는
파비우스와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하니발이 이탈리아에 있지만 하니발과 싸우기보다는 바로 본토 카라타오를 공격해서 하니발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적극적인 전략을 통해서 전세를 일거역지시켜 버리는 거죠. 주도권을 가져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케이사르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주기차게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어느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이런 유능한 지휘관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 기본적으로 집정관, 콘술이 최고 지휘관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집정관이 군대를 끌고 나갑니다. 물론 아주 전선이 많아지면 프레이토르라고 하는 법무관이 군대를 끌고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전직 집정관이 전쟁을 주도하긴 하지만 평시에는 이 집정관이 2개의 군단을 유지하면서 4개의 군단, 즉 2명의 집정관이 2개의 군단을 유지하는 전쟁을 합니다. 이들은 임기가 1년이고요. 칸투리아 미네에 선출됩니다. 칸투리아 미네는 어떤 거냐면 백인대 대장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 곳입니다. 즉 군인들 대표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지휘관을 뽑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명예와 헌신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로마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요. 그리고 이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얼마나 전쟁에서 부대를 잘 지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군사 역량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목숨이 걸리는 전쟁에서 어떤 지휘관을 뽑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자기들을 잘 지킬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물론 평판이나 정치 관계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군사적 역량이 뛰어난 집정관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더 재미난 것은 그 소대 규모의 60명밖에 안 되는 백인대에서도 그 지휘관, 소위 백인대장을 병사들이 뽑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전쟁을 싸울 때 자기들과 함께 싸우는 혹은 자기들 지휘하는 말단 지휘관부터 최고의 지휘관까지 병사들이 직접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지휘관이 뽑히지 않을 리가 없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훌륭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잘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난 모방과 창의력의 존재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1차 카라타오 전쟁에서 보여줬던 일입니다. 사실 제1차 카라타오 전쟁 때, 즉 로마와 카라타오 전쟁했을 때 로마는 제대로 된 해군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농업국가고 내륙에서만 전쟁했기 때문에 해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카라타오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해상국가입니다. 해상 강국이었죠. 당시 카라타고는 5단 노선을 거의 200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이 카라타고가 로마 붙기 위해서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 카라타고의 전함을 하나 빼앗습니다. 이 전함을 해체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자기들이 그대로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카라타고 배를 모방해서 만들었지만 자기들이 바다길도 잘 모르고 해상 전투에서 약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다 유리한 상을 만들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배 앞에다가 코르부스라고 하는 거대한 건널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건널목이 저기 배가 오면은 저거 배 상단에 내리 꼽아서 저거의 배와 로마 배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건널목을 통해서 로마군이 들어감으로써 해전을 지상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처럼 로마인들은, 특히 로마의 지휘관들은 어떤 전례나 규칙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상을 바꿔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로마는 그냥 카피캣이 아닙니다. 카피캣 이상의 로마인이죠. 창의적인 실용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상황에서 보다 유리하게 싸울 것인가,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적은 피로, 보다 큰 성과를 낼 것인지 고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인 사유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대전략입니다. 훌륭한 군대가 있고 유능한 지휘관이 있더라도 올바른 전략을 갖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럽 전선을 장악했지만 불필요하게 동부 전선을 확대하면서 전쟁은 미궁에 빠져버리고 결국 패망에 이끌게 됩니다. 이런 것이 대전략입니다. 대전략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죠. 로마는 어떤 대전략을 썼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적을 줄이고 친구를 늘리는 겁니다. 너무나 쉬워 보이는 거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적은 줄어들고 있고 친구가 늘어나고 있는가요? 결국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로마시키는 겁니다. 이 로마를 통해서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는 거죠. 이 로마 전략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병 앞에 나왔던 것이 바로 로마고, 이런 로마 전략이 주위에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아주 기원적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면 대단히 폭력적인 장면이죠. 남자들이 여자를 납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물루스 시대에 당시 로마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웃 부족에 가서 여자를 납치해 오는 장면입니다. 그 유명한 사비니 여인들의 납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루벤스라고 하는 바로크 시대 이제 명장이 그린 그림이죠. 이렇게 여자를 빼앗긴 사비니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치부심하여 다시금 로마를 공격합니다. 이 그림은 다비드라고 하는 프랑스 고전주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황금빛 방패를 들고 창을 겨누고 있는 자가 로물루스이고요. 왼편에 적을 대항하고 있는 자가 타티우스라고 하는 사비니 부족의 부족장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 둘을 맡고 있는 것이 헤르실라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누구냐면 원래 타티우스의 딸이고요. 로물루스가 이 여자를 납치해 와서 자기 부인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남편의 싸움을 맡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의 이름은 사비니 여인의 중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 중재를 받아들입니다. 양측이 받아들여서 두 나라가 통합하는 걸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비니족이 자기 근거지를 버리고 로마로 들어왔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다른 언덕에 사비니 부족이 살게 되는 거죠. 이름으로써 사비니족은 완전한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받게 되고요. 또 사비니 부족들 중에서 원로들은 로마의 원론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완벽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정신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탈리아가 로마를 통합하는데 마지막까지 힘들게 했던 게 지금 지도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삼듐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되는 삼듐 전쟁이 발생하는데요. 343년부터 290년까지, 그러니까는 4세기 내내 이 삼듐과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이들이 아펜니노 산맥 중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면 중남부로 내려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로마 입장에서는 이 삼듐족을 어떤 식으로든 굴복시켜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될 그런 과제를 갖게 된 거죠. 이 전쟁은 대단히 지리하게 전개되고 중간에는 카우디움 굴욕이라고 해서 로마군 1만 명이 굴욕적인 항복을 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천천히 착실하게 주변 지역을 포섭해 가면서 서서히 이제 삼듐을 포위해 가면서 압박을 가합니다. 3차 전쟁에서는 북쪽에 있는 움브리아나 또 이제 켈트 쪽까지 합류하지만 결국 로마는 강력한 군단을 통해서 이들 저항 세력을 굴복시키고 통합하게 되는 거죠. 재미난 것은 이 이후에 로마가 이들 부족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가장 우호적인 부족에 대해서는 항복했지만 완전한 시민권을 주어서 로마에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좀 관계가 안 좋고 좀 문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없는 시민권을 줍니다. 물론 자기 지역은 자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정치적 자율권을 행사하지만 전쟁이 나면 로마에게 병력을 파견시키는 조건으로 동맹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전략적 거점에는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변 지역과의 정치 관계를 맺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 이탈리아 전역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푸른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원래 로마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그다음에 오티스로 이어지는 그 지역들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원래 로마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옆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은 로마와 병합되었거나 식민지입니다. 직접 병합되게 완전히 로마라는 거고요. 식민지라는 것은 로마의 직할적으로 통제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지금 동그라미 치진 지역이 약간 짙은 붉은색 되어 있는 것이 라틴 거점, 라틴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좀 거리가 있지만 식민지로서 로마의 통제를 받는 그러한 거점 지역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약간 옅은 붉은색 지역, 이 지역은 바로 동맹 지역입니다. 이 동맹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권을 누리지만 전쟁에 났을 때 필요할 때 로마에게 병력을 지원해 주는 나라들이 이 동맹 지역입니다. 대단히 복잡하죠. 근데 바로 이 복잡한 것이 이 동맹 관계에 비밀이 있습니다. 로마는 동맹들 사이사이에 자기 식민지나 병합지역을 배치하고요. 또 그 사이사이에 라틴 식민지를 병합함으로써 이 동맹국들이 단합을 하거나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가운데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전체로 보면 로마의 거대한 영향 아래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든 거죠. 대단히 기가 막힌 전략적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니발 전쟁 당시 트레비아 전투, 트라시메네 전투, 칸나의 전투에서 연패를 합니다. 칸나에서만 6만 5천여 명이 죽고 원로원 어음만 8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평화협상을 거부합니다. 전면적 결전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느냐? 로마는 로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함께한 병합된 지역과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로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지원을 했고 병력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동맹 힘은 엄청납니다. 2014년 하니발 전쟁이 발생한 지 4년째 되는 해 로마는 물경 20개 이상의 군단을 구성합니다. 그 당시 인으로 18만여 명입니다. 하니발이 데려간 병사들은 기껏 해봤자 2만 5천 명 내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니발에 의해서 몇만 명씩 죽어가는 패배를 경험하더라도 로마는 하니발과 평화협정을 맺고 양보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동맹의 힘이거든요.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SPQR의 답이 있습니다. SPQR은 로마 공항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나투스 포플루스 쿠에 로마노스란 말입니다. 원로원과 로마 시민을 위한다는 말이고, 이 SPQR은 로마 공화정에서부터 로마 제정시대 끝날 때까지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노는 말이 바로 세네투스입니다. 이 원로원들이 이러한 장기적인 국가 이익과 전략을 생각한다는 거죠. 정원은 300명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늘어나긴 하지만 공화정 시대 대부분은 300명 시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전직 관리, 집정관이나 법무관이나 또는 감찰관 출신의 관리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이 바로 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종신토록 국가 일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이들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 일에 집정관이나 법무관으로서 많은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가의 일을 고민하고 해결책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원로이란 말에 함정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30세부터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보다 훨씬 젊은 게 로마의 원로원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로마는 원로원 일당 지배체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개방적이었고 다른 부족이 통합되면 그 부족의 정치적 인물들을 원로원에 모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주 젊은 사람들이 원론에 들어오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이 그들로 하여금 중요한 국가적 문제를 결정할 때 꼭 필요한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원로원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전략이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영정을 썼던 프로타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패자조차도 자기들에게 동화시키는 이 방식만큼 로마의 강대하에 이바지한 것은 없다. 바로 이 통합의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당시마다로 전쟁에 지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먹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그러한 야만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전쟁이고 전쟁 이후에 그들을 자기의 동료로 만들고 친구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치욕스러운 패배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끝내 그들을 굴복시킨 다음에는 그들을 친구로 만들고 동료를 만드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한 이탈리아 통합을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전 753년 로물루스가 도시가 로마를 건설할 때의 모습입니다. 아주 적은 영토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가 서기후 117년이 되면 이리 광대한 나라로 광대한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던 동력이 로마 군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로마는 전쟁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늘 안보 위협이 있었죠. 이 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뛰어나고 유능한 지휘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들을 아우르면서 더 큰 국가 미래를 야기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 국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국력을 만들어내고 전투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가능한 것은 결국 뭐냐면은 훌륭한 제도와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로원들이 종신이지 않으면 그리고 전직 관리들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원로원들은 장기적인 국가 미래를 바라보는 전략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지휘관들도 매년 경제적 구조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역량을 가지고 평가받아서 선출되는 제도가 없으라면 그렇게 유능한 지휘관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대단히 위대한 지휘관이지만 그가 죽자마자 마케도니아는 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유능한 군대, 유능한 지휘관, 현명한 전략이 한배 결합해야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정책인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죠. 로마의 팽창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전략 차원에서의 지혜로운 원론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로마가 어떻게 가야 될지 큰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국가 전략에 따라 적과 싸워서 승리를 일궈냈던 것은 유능한 지휘관들입니다. 헌신적이고 지혜롭고 창의적인 이 지휘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가 가능했던 거죠. 또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지휘관의 명령을 받들어서 충실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규율을 갖춘 탁월한 전투력의 시민 전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없으라면 아무리 훌륭한 지휘관이라도 어떤 작전도 구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신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명예와 헌신을 중시하는 시민의 기풍, 외부로부터의 개방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주어진 사항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이런 정신적 토대가 있어야만이 원로원도 작동할 수 있고 유능한 지휘관도 뽑을 수 있고 또 규율 있는 시민사도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로마의 팽창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를 대제국으로 이끌어간 거죠. 바로 이 중심에 로마 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는 아득히 멀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지혜로운 원로원과 유능한 지휘관, 그 다음에 규율 있고 헌신적인 시민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룩했던 그러한 문화적 성취와 학문적인 발전, 그리고 사회 인프라의 제공 등도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는 아득히 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로마식 사고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고속도로나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도시들, 그 다음에 로마법에서 기반한 우리 사법체계, 기독교적 삶, 그런 거 하나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로마는 아득히 멀리 있지만 여전히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는 광대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서쪽으로 영국과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시리아, 이라크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북쪽으로는 라인강과 다ヌ강을 경계로 해서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북아프리카까지 로마의 영향력에 담았습니다. 영전을 썼던 프루타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에게 못하고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들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틴이나 게르만인들보다 떨어지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안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에게 뒤떨어지는 것을 로마인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가 세계적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죠. 로마는 크게 세 가지 시대가 존재합니다. 왕정, 공화정, 제정입니다. 753년에 로물루스가 로마 왕국을 건설합니다. 7명의 왕이 한 150년간 통치하면서 사실상 로마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09년에 로마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한 500년간 지속되다가 제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7년 카이사르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내전을 옥타비아누스가 종식시키고 사실상 로마 제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로마 제국이 발전하다가 476년에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 케러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게 그 유명한 서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476년이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마 제국 입장에서 본다면 12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동쪽에 있던 로마의 한 부분, 비잔틴 제국이 그 이후 1000년을 지속하면서 로마는 고대에서 중시에 이르는 시간을 인류사를 지배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칸나의 전투입니다. 로마의 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배, 가장 많은 희생을 낸 실패로 기억되고 있는 전투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군의 붉은 군대가, 붉은색의 로마 군단이 중앙의 중장보병입니다. 이 중장보병은 실제 카르타고군의 중심을 밀고 들어가면서 오히려 강하게 압박하는 행국입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로마 중장보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빈약한 로마 기병이 카르타고 기병에게 밀리면서 괴멸되면서 기병에 의해서 포위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참혹한 살육으로 결과하게 됩니다. 2000년 있었던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는 주력인 중장비병을 중심으로 해서 카르타고군을 압력을 가하고요. 그리고 양측에 보다 강력한 누미디아 기병을 동맹을 맺음으로써 카르타고를 압박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군의 기병이 카르타고 기병을 물리치자마자 결국 포위망은 거꾸로 쌓이게 됩니다. 이런 점에 볼 때 로마 군단은, 특히 중장보병은 절대 강자로서 지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그 소대 규모의 60명밖에 안 되는 백인대에서도 그 지휘관, 소위 백인대장을 병사들이 뽑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전쟁을 싸울 때 자기들과 함께 싸우는, 혹은 자기들을 지휘하는 말단 지휘관부터 최고의 지휘관까지 병사들이 직접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지휘관이 뽑히지 않을 리가 없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훌륭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히 잘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난 모방과 창의력의 존재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1차 카르타고 전쟁에서 보여줬던 일입니다. 사실 제1차 카르타고 전쟁 때, 즉 로마와 카르타고 전쟁했을 때 로마는 제대로 된 해군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농업국가고 내륙에서만 전쟁했기 때문에 해군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카르타고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해상 국가입니다. 해상 강국이었죠. 당시 카르타고는 5단 노선을 거의 200척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이 카르타고가 로마 붙기 위해서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 카르타고의 전함을 하나 빼앗습니다. 이 전함을 해체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자기들이 그대로 만듭니다. SPQR은 로마 공항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나투스 포플루스 쿠에 로마노스란 말입니다. 원로원과 로마 시민을 위한다는 말이고, 이 SPQR은 로마 공화정에서부터 로마 제정시대 끝날 때까지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노는 말이 바로 세네투스입니다. 이 원로원들이 이러한 장기적인 국가 이익과 전략을 생각한다는 거죠. 정원은 300명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늘어나긴 하지만 공화정 시대 대부분은 300명 시대였습니다. 중량선 종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전직 관리, 집정관이나 법무관이나 또는 감찰관 출신의 관리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이 바로 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종신토록 국가 일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이들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 일에 집정관이나 법무관으로서 많은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가의 일을 고민하고 해결책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원로이란 말에 함정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30세부터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보다 훨씬 젊은 게 로마의 원로원입니다. 명예와 헌신을 중시하는 시민의 기풍, 외부로부터의 개방성과 통합을 추구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주어진 사항에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이런 정신적 토대가 있어야만이 원로원도 작동할 수 있고 유능한 지휘관도 뽑을 수 있고 또 규율 있는 시민사도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로마의 팽창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를 대제국으로 이끌어간 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핀테크를 가장 잘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라고 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전 세계 가장 선진적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죠. 오프라인도 가게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부터 시작해서 버스, 지하철부터 다양한 곳에서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국내에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사용자 저변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한 청구서 확인이라든가 각종 공과금에 대한 입금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국내에 주목해서 볼 만한 핀테크 기업 중에 하나는 뱅크샐러드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재테크, 즉 나의 자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런 내 금융소득을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신용카드는 무엇인지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융에 둘러싸고 있던 규제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고 한국에 있는 금융도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시장 변화에 발맞춰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우리 금융 서비스와 우리 금융 상품과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